네, 김성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저는 지금 업라이즈 투자자문이라는 자문사에서 연금투자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주로 자산 배분에 좀 진심이고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 자산 배분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몇 개인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산 배분하기에 너무 좋은 또 계좌가 연금 계좌, 절세 계좌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해서 책도 쓰고 직접 투자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올 초에 자문 상품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한 이유는 책으로도 받고 이제 본인도 공부를 했고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때문에 자문 상품도 출시해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산 배분의 진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작가님이 또 책도 많이 쓰셨고 네. 옛날부터 또 강연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직접 또 계좌도 운영하시고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매달 그 연금 계좌 수익률을 공개하셨는데 보니까 지난달 수익률이 한 56% 네. 정도 되시더라고요. 작년 말엔 연금 계좌 뭐 5년 누적 수익이 1,914만 원이다 이렇게 공개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신 건지 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네네. 이 계좌를 공개하게 된 이유가 이제 벌써 5년 4개월 됐는데 제가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자산 배분 투자서를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 자산 배분이 연금 계좌에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2018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그렇게 제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에 제가 직접 투자를 하려고 연금 공부하고 그리고 연금 계좌에는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이제 ETF들 골라서 제가 직접 투자를 시작했죠. 2019년 1월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게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인데 그 책을 내면서 계좌를 공개하기 시작했죠. 그 뭐 제 모든 계좌를 공개하는 건 아니고 그 연금 계좌 하고 IRP, ISA 이렇게 세 가지 계좌를 공개했는데 공개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를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 독자분들이랑 같이 좀 호흡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 5년 4개월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던 이 마법의 연금 굴리기가 2019년에 초판이 나왔고 작년에 개정판이 다시 나왔어요. 그동안 제도나 세법도 많이 개정됐고 ETF도 많이 달라져서 그런 거 반영해서 새로 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을 한 거고 누적으로 56%고 연환산 수익률을 제가 항상 같이 표기하거든요. 누적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연환산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한 8.7% 정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해요. 보통 자산 배분의 기대 수익률이 보통 7, 8%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운영을 해서 나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재밌는 시장이 많이 있었잖아요.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그 한 달 만에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더 셌던 거는 2022년에 이 전 세계 자산 배분 상품의 암흑기였죠. 왜냐하면 주식 국채 같이 빠져버려가지고 맞아요. 네. 1년 내내 빠지면서 뭐 이제 저한테도 컴플레인이 많이 왔어요. 네,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이 많이 왔는데 작가님 책 보고 따라 했는데 마이너스다. 나 수익이 안 난다. 작가님 계속 수익 난다고 뭐 인증을 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영상도 드렸었고 이제 하나 이제 그 제가 계속 꾸준히 했던 거는 코로나 때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2022년 하락장에도 꾸준히 제가 계속 매달 계좌 성과를 계속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면서 계속 드렸던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전략도 매 순간 수익이 날 수는 없으니 이런 기간은 당연하다. 어떤 투자 방식을 하더라도 자산 배분은 요 기간이 좀 짧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21년 말, 2022년 중반 넘어가면서 책이 안 팔려요. 왜냐하면, 네. 자산 배분도 안 돼. 아. 수익 안 나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예 손을 놓거나, 보통 이제 계좌가 손실 나면 안 보잖아요. 그렇죠. 안 보죠. 팔 수도 없고, 뭐 추가 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 봐버리는데, 꾸준히 이제 추가 매수하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흥미롭게도 2023년에 뭐 1월부터 갑자기 훅 반등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익, 한 2자릿수 수익도 나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연초부터 되게 좋은 성과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런 뭐 재미? 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오픈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맨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계좌도 보면 19년부터 21년까지는 괜찮았어요. 3년 누적이 48% 나왔으니까. 근데 22년에 16% 손실이 났어요. 네. 좀 큰 손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금이 1억이면 1,600만 원이 날아간 건데, 투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훨씬 크다고 하면 이제 억 단위가 날아갈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2023년에 플러스 15%, 올해 7% 이상 플러스 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공유하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근데 제가 포트는 공개를 안 해요. 포트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자문상품 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문상품에 저도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포트가 그 자문상품의 포트예요. 근데 이게 다른 자문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하기는 좀 부담이 돼서, 왜냐면 누구는 돈 내고 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포트 자체는 공개를 안 하는데, 기본적인 성과를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걸 똑같이 따라 하신 분이나 제 계좌 성과나 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월 배당 ETF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뭐 SCHD, 그다음에 JPI, 뭐 네. 스파이, 네. 유명 그런 배당 ETF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관심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두면은 뭐 노후 준비가 되는 건지 각 ETF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SCHD 슈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슈드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언급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도 이게 뭔데 이렇게 궁금해하지? 라고 해서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제 채널에도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이 슈드가 배당 성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계속 성장하는,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ETF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로 이 상품이 나온 이후에 모든 기간에 대해서 배당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를 뽑아봤어요. 이 자료 그림 보시면 슈드는 배당금이 정말 꾸준히 성장한 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SPY, S&P 500 추종하는 그 상품도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약간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약간 우상향하는, 배당금이 계속 커지는 건 비슷하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이제 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게 보시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컨셉에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금은 계속 입금이 되니까, 나한테 입금되는 돈이 계속 많아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 상품이 2011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거의 넘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슈드라는 상품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배당 성장의 어떤 개량적인 모델에서 배당이 계속 커지는 그런 주식만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ETF도 계속 우상향한 거예요. 성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너무 매력있게 느껴지고 한 거고, 그래서 배당을 이제 보통은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배당금 얼마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배당이 나와도 나머지 돈, 투자 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의 우상향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총수익 관점에서 좀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슈드도 총수익 관점, 즉 배당 수익과 자본 차익, 이 두 가지를 합치고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에 보시면 오른쪽이 배당을 포함한 움직임인데, 2011년 이후 S&P 500이나
슈드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최근에 2021년 이후에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그 전에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수익률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분석을 해보면 슈드가 12.8% 그리고 SPY가 14.2%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성과라서 그러니까 슈드가 스파이보다 더 낫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뭐 비슷한 것 같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한 내용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런데 슈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슈드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 상품을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를 한 거죠. 운용사에서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나오고 나서 2019년에 슈드 수익률이 27%였어요. 그리고 2020년에 15%, 21년에 30%. 이야, 그러니까 이 성과를 보면 3년간 90%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배당도 계속 주고 네.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2021년 하반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2022년에 손실 났잖아요. 그때는 뭐 다 빠졌으니까. 네, 다 빠져서 손실이 났는데 슈드가 마이너스 3.4%밖에 안 났거든요. 그렇게 안 빠졌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스파이가 그때 마이너스 18% 정도 손실이 났으니까 네. 정말 잘한 건데 일단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돈 넣는데 왜 마이너스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면 마이너스야. 얘 별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각적으로 보시는 분은, 야, 이거 방어력이 굉장히 좋다. 그쵸.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그냥 이거 손실 나서 별론데?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버텼어요. 버텼는데, 2023년에 스파이가 26% 올랐어요. 근데, 슈드가 4.4%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실망한 거죠. 이게 되게 이제 투자할 때 이제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비교거든요, 비교. 그래서 쟤는 올라갔는데 왜 나만 이래? 약간 이렇게 돼버려요. 맞아요. 19, 20, 21년에는 둘 다 좋았거든요. 슈드나 S&P 500이나. 근데 22년부터 갑자기 이제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할 때 22년에 기술주가 많이 빠졌고 그 많이 빠진 그 반대의 급부로 24년에 기술주가 많이 올랐는데 슈드는 기술주가 없어요. 배당이 많이 주는 기업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오른 거예요. 별로 안 오르니까 이제 배도 아프고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슈드를 계속 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23년에 4.4, 24년에 지난 주말까지 데이터로 해서 3%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스파이는 7.3인데 반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뢰가 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데이터를 제가 이제 슈드를 분석해서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봤던 다른 슈드에 대한 영상들이나 자료를 보면 너무 좋은 상품인 것처럼 이제 좀 포장돼 있더라고요. 이것만 모으면 된다. 약간 이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요 상품이 나온 지가 슈드의 기초지수, 모든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하거든요. 근데 슈드의 기초지수는 1998년 12월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1999년부터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추가로 좀 분석을 해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 21년, 2년, 3년, 4년, 즉 기술주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데 슈드는 덜 빠지고 덜 오르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 똑같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S&P 500이나 나스닥은 굉장히 상승했다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슈드는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적당한 성과를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합쳐서 보면 슈드 배당 성장 성과가 98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보면 연 10.6%고 S&P 500이 7.9%예요. 배당이 더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슈드를 하셔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998년 12월부터 이 움직인 그림인데 요 그래프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IT 버블 시기 S&P 500이나 나스닥이 이렇게 쭉쭉 빠지는데 슈드는 오히려 올라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그 이후의 기간에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최근 기간에는 슈드가 거의 횡보해버리는 정도였는데 반면에 기술주는 굉장히 날아다녔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2003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배당 성장이나 S&P 500이나 그리고 2008년에 반토막 난 거 비슷하고 그 이후에 상승할 때도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즉 기술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때는 미국 대형주랑 거의 움직임이 같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슈드가 그럼 단점이 없냐? 되게 장점 없어 보여. 이 분석만 보면.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못 나갈 때, 미국 증시 자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라는 제 책에서 인용했던 그 그래프를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이랑 신흥국 수익률을 비교한 거예요. 10년 단위로. 보면은 어디가 더 많이 이겼냐면 미국이 이긴 게 미국이 신흥국을 아웃퍼폼한 게 3번이고요. 신흥국이 6번이에요. 신흥국이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흥국이 막 날아가는 그런 시간에는 슈드라고 해서 크게 힘을 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주식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슈드 자체가 모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배당을 많이 주니까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자기랑 잘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이제 분석 자료를 가져온 거는 아까까지는 슈드의 그 달러 베이스 S&P 500도 달러 베이스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성장 ETF 3개 다 한 노출형이거든요. 한 노출형이라서 이제 슈드의 기본 움직임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가미된 성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 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배당 성장 세 종목의 성과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이제 환산해서 원환산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24년간 1999년 말부터 했는데 24년간 배당 성장이 연 12% 정도 S&P 500이 8.2%, 나스닥도 8.5%.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죠.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때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죠, 맞아요. 회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던 거죠. 그리고 제 오른쪽에 표에 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성장량이 뭐냐면 제가 그 책에 언급드렸던 K 올레더 포트폴리오나 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K 에버그린 자문 포트폴리오의 백테스트 성과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연시 수익률 10% 정도. 그래서 이 자료를 봐도 배당 성장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배당 성장이 나쁘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는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파란 선이 배당 성장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굉장히 우상향 잘 하고 있고 초록색 선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네, 비슷비슷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보면 변동성에서 배당 성장이 13.4 정도 나와서 자산 배분보다는 좀 높고요. 최대 낙폭이 2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투자하시면 좋고 무조건 한 종목에 전부 다 넣는다. 그거는 좀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 있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는 모든 투자자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에서 매달 30만 원 납입으로 90세까지 월 370만 원 갚는 방법에 대해서 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요거를 제 책에서 어떻게 이제 사례를 들었어요. 3가지 직장인의 사례를 들었는데, 셋 다 30살이었고, 30만 원씩 한 달에 저축을 한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적금했다라고 가정했어요. 당연히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와서, 책에서만 비교를 했고, 오늘은 2명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한 명은 연금저축에 넣었다. 제도는 지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했고요. 한 명은 일반 계좌에 넣었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계속 넣고 그리고 나서 그럼 1년에 3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이 경우에 59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16.5%로 계산하면 이 환급받은 것도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60세까지 하면 약 5억 9천만 원 정도가 돼요.
연금저축 잔고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60세부터 90세까지 매년 5,250만 원을 인출을 하면 딱 90세까지 돈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250만 원을 인출하면 세금이 나갑니다. 네,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서 요것도 제가 다 계산해서 책에 실어놨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세금을 내도 더 유리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다 계산을 해서 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약 800만 원 정도 내고 매년 그러면 세후로 4,400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달에 약 370만 원이 되고 요 금액을 90세까지 쓸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안 믿기죠. 안 믿겨서 책에는 계산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계좌 딱 하나거든요. 30만 원씩.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30년 동안 굴렸다. 30년. 그리고 퇴직하고 그냥 돈을 찾아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계속 굴리는 거예요. 계속 굴리면서 필요한 생활비만 인출해 쓰고 나머지는 계속 또 굴리는 거죠. 그 은퇴 이후의 기간도 30년이거든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리고 복리의 핵심은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노후 준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 방정식이라는 뭐 간단한 방정식도 책에 넣어놨는데 종잣돈에다가 미래의 부를 계산할 때 종잣돈 곱하기 1 더하기 수익률 하고 여기 제곱한 다음에 투자 기간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네하고 곱하기의 관계고 얘네는 제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한없이 높이면 당연히 게임 끝이죠. 예. 뭐 코인처럼 몇백 퍼센트, 뭐 몇만 퍼센트 벌면 사실은 다 게임 끝납니다. 투자 기간도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요거를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 뭐 5에서 10% 정도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이 투자 기간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한테 이렇게 뭐 증여를 하고 싶거나 뭐 자녀 용돈, 세뱃돈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분한테도 꼭 권유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굴리게 되면 굉장히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금이 모인다. 굉장히 큰 자금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 계산으로 월 75만 원씩 한 연평균 5% 수익률을 내면 30년 후에는 6억 1,414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달 75만 원씩 만약에 ETF를 사서 뭐 적립으로 해서 연 5%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어떤 ETF가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제가 강의를 가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다 알아듣겠는데 딱 한 종목만 찍어달라. 이게 되게 많아요. 네. 사석에서도 나 너무 어렵고 책은 봤는데 너무 복잡하다. 딱 한 종목만 찍어달라 이런 게 많은데 사실은 슈드가 인기가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딱 한 종목을 찍었을 때 슈드를 탁 찍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걔가 뭐 IT 버블이나 2022년에도 별로 안 빠지고 이러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한 종목은 없어요. 네, 한 종목은 없고 제가 책에는 한 10개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정 불편하다고 하시면 제가 이 3개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책에도 있지만 이 초간단 3종목 자산 배분인데 이 3개 종목이 뭐냐면 하나는 S&P 500에 투자하는 뭐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라는 ETF가 있어요. 요거에 한 30% 넣고 그 다음에 에이스 KLX 금현물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여기에 20% 넣고 나머지 하나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 상품에 50%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를 제가 어떻게 골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3개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미국 상품은 미국 대형주에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 대형주에 30%가 들어가요. 미국 주식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신흥국을 가져가는데 세 번째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상품이 한국 주식 40%, 미국 국채 60%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한국 주식 20%가 들어가요. 미국 국채가 30% 포함이 되고 아까 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금 20%, 즉 주식, 국채, 금에 분산이 되고 국가별로도 미국, 한국,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분산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달러 투자도 같이 되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린 S&P 500 TR도 환 노출 상품이고 금현물도 환 노출 상품이고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에 미국채가 환 노출이에요. 그래서 달러 투자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정 귀찮으시면 요 세 종목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간 좀 더 좁혀가지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혹시 자기가 죽으면은 뭐 자기 가족들한테 그냥 S&P 500에 한 90%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만약에 버핏처럼 뭔가 그 가족들한테 뭐 만약에 내가 없으면은 뭐 여기다 투자해라라고 권하신다면은 뭐 한 가지 정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버핏이 이제 아내한테 유언장에 그런 네네. 내용을 남겼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저는 뭐 한편으론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제 의구심이 뭐냐면 버핏이 버크셔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투자 회사. 그럼 버크셔 주식을 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버크셔 주식을 사기도 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데 버크셔의 성과를 보면 이 버핏의 그 화려한 성과 혹은 많은 부가 이제 버크셔와 함께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버크셔는 S&P 500을 막 20%, 30% 이렇게 초과 달성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좋았는데 최근 20년의 버핏의 성과를 보면 S&P 500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왼쪽 그림이 과거 2000년 전 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2004년 이후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상승할 때도 같이 오르고 하락도 같이 하고 계속 그게 반복돼요. 결국은 S&P 500이랑 수익도 비슷하고 위험도 비슷한 거죠. 변동성이나 MDD 같은 것도. 그러면 버크셔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버크셔는 이제 자기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나이가 들면 먼거 할아버지 돌아가셨듯이 그러니까 S&P 500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게 실천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핏의 배우자나 혹은 자녀가 버핏이 유언한 것처럼 S&P 500에 90%를 넣잖아요. 그럼 S&P 500의 수익도 먹지만 그 위험도 같이 가져가거든요. 변동성 그리고 MDD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나고 2022년에 1년 내내 빠지고 IT 버블 때 반토막 나고 이런 걸 그대로 겪어야 돼요. 자, 과연 개인이 그걸 겪을 수 있을까? 신뢰가 막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나는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QQQ, TQQQ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2020년, 21년 막 엄청 났는데 22년 하락장에 엄청나게 빠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죠. 물론 그 하락장에도 계속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큰 수익 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23년, 24년에 굉장히 많이 그 수익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셨을 텐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 때문에 저는 한 종목 추천을 못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한 종목이라면 무조건 그런 한계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모든 걸 넣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버핏이 살아온 시기는 굉장히 그 미국 시장, 미국 증시나 미국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갖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가 뭐 1920년대 대공황이었다.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에 많은 변동성들 그걸 과연 개인이 버핏의 아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실전에서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직업이 없이도 만들 수 있는 ISA 계좌 이게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최대 한 1억까지 납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목돈 1억을 ISA에 넣고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짜면 좋을까요? ISA 계좌 뭐 많이 아시겠지만 1년에 2천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계좌를 만드셔야 하는 게 이게 나중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올해 안 넣어도 내년에 돈 생기면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는 그게 안 됩니다. 매년 그 한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ISA 계좌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 요거에서 이제 보통 배당주 하시는 분들도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죠. 그냥 배당주도 좋은 게 고배당 나오면 좋은데 그게 다 세금이에요.
바로 세금을 맞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세 계좌에서 하면 그 세금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종합과세 같은 거를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자금이 좀 있다, 한 1억 원 정도 쌓였다고 하시면 제 책에 나와 있는 한 10개 종목에 있는 ETF 포트폴리오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ETF 포트폴리오에 뭐 한 종목을 빼고는 전부 다 해외, 뭐 국채, 금 이런 거기 때문에 매매 차익의 15.4% 과세인데, 이 ISA 계좌에 들어가면 그 세금이 없거나 굉장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단 꼭 여기서 하는 게 좋고, 또 ISA 굉장히 좋아진 그 개편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ISA 계좌를 3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요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전부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이제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몇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돈을 많이 넣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ISA를 이용하면 이쪽에 더 많은 자금을 넣어서 절세를 이용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로 ETF를 투자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어느 정도 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책에 설명드렸던 그 두 사람의 사례인데, 한 사람은 연금저축으로 돈을 모아서 굴렸고, 한 사람은 그냥 일반 계좌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금저축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냥 나 일반 계좌에서 굴리겠다고 해서 굴렸는데, 두 계좌의 차이는, 연금저축은 이제 과세 이연, 저율과세 이런 혜택이 있죠. 이런 혜택이 있고 세액공제도 물론 받지만, 일반 계좌는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되죠.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연금저축으로 굴린 사람은 5억 9천만 원이 만들어져요. 30세부터 60세까지 월 30만 원씩 해서. 아까 이제 사례 드렸던 케이스고, 네. 일반 계좌로 하신 분은 4억 5,593만 원, 4억 5천. 네, 그래서 차이가 1억 4천만 원 납니다.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고, 요거를 뭐 수익률로 환산을 또 해봤어요.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연 1.9%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크죠. 네. 연 2% 가까운 성과 차이가 이 세금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저축 계좌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는 매매 수수료도 거의 무료로 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일반 계좌도 이벤트 계좌를 잘 가입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진다. 이런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해외 상장한 ETF가 많이 상장이 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뭐 S&P 500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런 투자는 ETF가 있고, 뭐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가 있는데, 뭐 수수료 등 세금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 주식 여기에 이제 ETF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국내 상장돼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해외에 상장돼 있는 그걸 직접 사는 게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슈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미국에 직접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계좌 열어가지고 SCHD ETF를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 ETF들을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3개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품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이 세계 우종사가 그 경쟁이 붙어가지고 수수료가 0.01%예요. 셋 다. 0.01이요? 네. 와, 진짜 낮네요. 가장 낮아요. 물론 최근에 0.098%. 네, 어떤 다른 네. 상품인데, 네, 어떤 현금성 자산 파킹형 ETF인데 0.0098%로 해서 이제 0.01%에 근접하지만 가장 낮은 수수료가 나왔는데, 근데 어쨌거나 슈드 이 세 종목이 0.01%로 수수료가 맞춰졌어요. 너무 싼 거죠. 그 운용사 입장에서도 약간 추리 경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0.3, 0.6 뭐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낫냐 이런 질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QQQ를 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사실 수도 있는데,
QQQ 투자를 하게 되면 비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죠. 물론 우대를 많이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환전 비용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가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죠. 그래서 순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초과분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요게 단점이고, 그리고 절세계좌, 연금계좌에서는 ISA나 연금저축 IRP에서는 QQQ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환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QQQ를 직접 사신 거랑 동일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즉 나스닥의 움직임과 환율 변화가 둘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 움직임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QQQ 대비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게 되면 매매 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나가요. 그리고 손익통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고 QQQ는 이제 손익통산이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를 커버하는 게 뭐냐면 ISA,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이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시는 거죠. 그럼 ISA에서는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분리과세로 9.9%밖에 안 내요. 굉장히 낮은 세금이고, 연금저축 IRP는 이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3.3에서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시면 저 같으면, 저는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절세 계좌에서 이런 상품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실제로 운용보수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싸고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근데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게 되면 매매 차익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깎인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금 계좌나 그런 뭐 절세 계좌에서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상장된 ETF 사는 게 맞겠네요. 네, 왜냐면 운용사들이 해외 니즈를 알고 그거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투자자 입장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이 해외 ETF의 가장 큰 단점이 매매 차익이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배당소득세로. 근데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 비과세거든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절세 계좌에서 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리고 퇴직 전에 꼭 IRP 계좌 2개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IRP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연말정산 때문에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뭐 얼마를 모아놨어요. 세액공제도 받았는데 근데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13.2% 세액공제 받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 이슈가 생겼어요. 다음에. 혹은 뭐 차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다른 차를 사야 돼요. 그래서 여윳돈이 딱히 없어서 이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는 13.2%를 받았는데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돼요. 16.5%를.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액공제 혜택 받은 것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 때문에 IRP 계좌 하나에다가 다 넣어 놓으면 중도 해지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IRP는 일부 출금이 안 되고 중도 해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2개를 가져가야 혹시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한 계좌만 중도 해지를 하면 되잖아요. 중도를 해지하고 하나는 이제 만기까지 그냥 가져가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좌를 2개 가져가는 게 좋고, 특히 IRP는 이제 직장인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을 때는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직장이 있을 때 IRP를 만들어 놓으면 퇴직해도 그 IRP 계좌를 안 없애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실 때 뭐 최소 2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으시다가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눠 놓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IRP가 지금 현재 2개 있어요. 하나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은행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가 있고, 하나는 제가 매년 적립하는 IRP, 그거는 이제 계좌 인증하는 그 상품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2개로 나눠 놨는데 나중에 이제 인출을 하거나 중도 해지를 할 때 금액도 차이 나고 세제도 달라요. 이건 퇴직급여고 이건 제가 납입한 거라서 그런 것 때문에 2개로 나눠 놨는데 2개 정도로 나눠 놓는 게 유리하고요. 연금저축도 2개 이상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는데 관리하기 너무 귀찮죠.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은 하나 있고 IRP는 2개 있고, 왜냐면 이제 제 아내도 연금저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출을 하거나 중도 해지를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서 그 정도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IRP나 연금저축 만드실 때 계좌 관리 수수료라는 게 나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계좌를 관리해 주잖아요, 은행에서. 혹은 증권사에서. 그러면 전산 비용도 들고, 뭐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였냐 이렇게 하지만 앱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은행이나 보험사 계좌는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근데 증권사는 무료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기네가 연금 고객을 많이 확보하려고 수수료 무료 하는 혜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챙겨 보셔야 돼요. 왜냐면 관리 수수료가 연 0.3%면 매년 0.3%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서 하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출간하신 책에서 연금저축, IRP, ISA, 이 연금 상총사를 모두 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활용하려면 또 이게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복잡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네.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퍼센테이지 계좌별로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그 질문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인데 뭐 한 달에 100만 원 혹은 150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 근데 뭐 책을 보니 뭐 이런 게 좋다고 하니 나도 거기에다가 저축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게 항상 이제 질문이 되는데 일단은 연금저축 그 직장인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 IRP, ISA 세 계좌를 다 갖고 계시는 건 맞고요. 그럼 돈 어디부터 넣어야 되냐고 했을 때 저 연금저축부터 넣으라고 해요. 분산해서 넣는 게 아니고 연금저축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금저축만 가지고는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0까지거든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 넣는 거죠. 그리고 IRP에도 300을 넣어야지만이 900만 원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0만 원, 여기 25만 원 이렇게 순서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ISA를 해도 되고, 근데 ISA는 저는 좀 후순위예요. 더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다시 연금저축에 넣는 거예요. 혜택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ISA는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채워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적금 같은 거 만기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만기되면 그거는 이제 ISA에 딱 넣고, 이 연금저축하고 IRP는 매년 900만 원은 꼭 넣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금융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맹은 거의 없어요. 근데 금융맹은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은행의 임원이었던 사람도 금상품 잘못 가입해서 뭐 되게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금융은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금융 투자를 직접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투자 철학이 뭐냐,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투자 전략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배당 성장 너무 나한테 잘 맞아, 그냥 나 따박따박 하고 그냥 계속 버티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그런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배당주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배당주로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배당금으로만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있다 막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건보료를 무조건 맞아요. 배당금은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으로는 노후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세금 내는 거 무조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 내는 거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현금 입금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시면 이제 배당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이나 배당금을 이용한 이제 은퇴 설계보다는 자산 배분 투자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 그냥 매도해서 인출해 쓰면 되거든요. ETF의 장점이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해서 쓰시면, 요 매도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들어가진 않아요. 연금계좌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ISA나 연금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굳이 종합소득세나 건보료를 과도하게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이 저한테는 잘 맞고, 어떤 분은 또 나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그냥 QQQ
계속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당연히 방법이죠. 왜냐하면 2000년 이후에 뭐 80% 하락하고 뭐 하락해도 계속 싸게 샀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실천만 했다면 굉장히 크게 늘어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내가 잘 실천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꼼꼼하게. 그걸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해봐야 돼요. 해보시면 압니다. 네. 그래서 슈드가 관심이 있으시면 한 계좌에는 뭐 슈드 하시고, 다른 계좌에는 뭐 배당주 하시고, 또 연금 계좌에는 또 ETF 자산 배분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해서 2년, 3년 해보세요. 왜냐면 시간이 길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30대시면 60대까지 일하셔야 되고 90대까지 60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 50대여도 나 50대인데 좀 나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90까지 사셔야 된다. 3, 40년을 금융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하시면 전업투자자 된다는 말 있잖아요. 예금 금리 1%라도 높은 거, 0.1%라도 높은 거 찾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럼 투자자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50은 젊은 거죠. 60도 전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공부해야지 7, 80에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고 할 때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운용사나 펀드 매니저 잘 찾아봐야겠죠. 자기랑 잘 맞는지, 실제 과거 성과들이 잘 나왔는지, 그걸 찾아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저희 같은 자문사, 일임사를 찾으셔가지고, 아, 이 자문사가 하는 게 나랑 핏이 맞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죠. 제가 은행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은행을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K-에버그린이라는 자문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어요. 계속 컨택을 하고 뭐 매수매도 정보도 알려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식 인가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직접 다 답변해 드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나중에 그 도움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보면 뭐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도 개편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 그만큼 고갈이 되는 거니까 네. 나 혼자 스스로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니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워낙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공부도 하시고 실전 투자도 하시고 여러분한테 그런 정보를 공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인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바게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이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머니바게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니바게트 채널은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고요. 주로 주식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공격적이고 변동성이 큰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뭔가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뭐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노하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년 전에 그 머니바게트님이 채널에서 직접 주식 계좌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1년 전에 공개한 거랑 지금이랑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포트폴리오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S&P 500이랑 나스닥 100 중심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뭐 우연하게도 그거랑 비슷한 만큼 비트코인을 같이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수익률을 좀 더 높이려다 보니까 지금은 빅테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팡 플러스 ETF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굳이 달라진 점이라면 그때랑 지금이랑은 시드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 국채를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산별 비중 같은 경우에도 뭐 방금 말씀하신 국채 같은 경우는 10%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런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S&P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비중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S&P 500을 저는 50% 이상 가져가는 거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원칙이고요. S&P 500이 든든하게 바닥을 지켜줘야 그 다음에 하는 투자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은 50%는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나스닥을 어느 정도 할당하고 국채도 할당하고 빅테크도 할당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으고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랑 관계없이 그냥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그냥 우연하게도 비슷하게 맞춰지더라고요. 아,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죠? 네,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고 주식은 좀 덜 오르지만 제가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5억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배당주 투자법을 채널에서 공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노후 자금은 보통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5억으로도 은퇴가 가능한가요? 좀 궁금하네요. 얼마를 내 은퇴 자금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제가 5억을 말씀드린 거는 5억으로 당장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4%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파이어족이라면은 당연히 들어봤을 말인데요. 그러니까 원금의 4%를 매년 인출을 하면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가 그 4%보다 더 높기 때문에 원금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내가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은 매년 4% 이상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4% 이상 오르는 게 뭐냐, 그게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의외로 쉽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S&P 500만 해도 매년 10%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거든요. 이게 뭐 최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2014년에 5억 원을 가지고 S&P 500에 예치를 하고 매년 4%씩 인출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5%면은 5억이니까 2천만 원이 인출되거든요. 그러면 4억 8천만 원이 남는데 그해 S&P 500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13.48%가 올랐어요. 그래서 연말 되니까 5억 4,4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4%를 인출하거나 5%씩 인출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인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P 500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계속 자산이 늘어나요. 그래서 2017년이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2,277만 원을 인출했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연말 자산이 6억 6,509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매년 주가가 상승하고 인출한 금액은 그거보다 적으니까 그렇게 10년 지나니까 자산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억 가지고 바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그 5억으로 4%씩 계속 인출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본격적인 은퇴를 했을 때는 10억까지 분명히 불어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4%는 굉장히 또 보수적인 인출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되고 난 다음에는 5%, 6% 이렇게 인출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그거보다 더 높아요. 이게 제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시기, 2000년에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이게 다 포함된 시기까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 평균 상승률이 7.1%예요. 위기란 위기는 다 겪고 나서 7.1%니까 이거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거거든요. 그래도 4%씩 인출했을 때 3%의 여유가 남잖아요. 그 3%는 물가 상승 해지로 쓰는 거죠. 보통 물가가 3%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런 좋았던 기간, 안 좋은 기간 모두 통틀어서 1960년대부터 2024년까지 한 6, 70년의 기간을 따져보니까 배당 포함해서 평균 10%의 상승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4% 이상 오르는 상품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S&P 500은 그러하고 다양한 그런 뭐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특히나 가장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미국의 배당주 ETF가 SCHD라고 해서 예. 뭐 슈드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드를 사면은 정말 노후 생활비 걱정을 끝낼 수 있는지 이 ETF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CHD는 흔히들 고배당 ETF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고배당은 아니에요. SCHD가 보통 3, 4% 정도의 배당을 매년 주는데 그걸 고배당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SCHD의 장점은 배당을 3, 4% 정도, 그러니까 은행 이자 정도죠. 그렇게 주면서도 가격이 함께 상승한다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오를 때가 되면은 주가 오르는 분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배당을 주는데 SCHD는 그 균형을 잘 맞춰줬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서는 월 배당까지 해주니까 월급처럼 뭔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잘 충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SCHD가 주목을 받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 노후 대비를 한다라는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봐요. SCHD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SCHD 대신에 돈을 모아갈 시점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걸로 자산을 불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자산을 조금씩 빼고 싶다 할 때 SCHD로 어느 정도 3, 4% 떼고, 그렇게 3, 4% 떼면은 4% 룰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더 빼고 싶다면은 SCHD 말고 다른 종목을 좀 더 가져가면서 그 주식을 팔아서 자가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근데 SCHD라는 게 어쨌든 4% 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 내가 S&P 500을 4% 룰에 의해서 매년 4%씩 판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SCHD는 그걸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대신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SCHD가 S&P 500보다도 수익이 약간 낮게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4%를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해주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면은 SCHD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냥 내가 직접 팔래, 실제로 받는 돈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은 SCHD는 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죠. SCHD가 인기를 얻은 게 2020년 들어서면서 상승을 하면서 인기를 얻은 건데요. 네. 최근 2, 3년간 SCHD 가격은 정체예요. 거기에 반해서 S&P 500이나 나스닥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은 월 한 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배당으로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받는 뭐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4% 룰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월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걸 역산해 보면은 12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노후 생활비라면은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만 해지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배당으로 받아도 되거든요. 굳이 자산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노후에 배당을 받는 데까지 가서 자산 늘어나는 걸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돼서 죽는 거거든요. 이게 뭐 물려줄 생각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내 삶만을 내 인생만을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2억이 있지 않은 이상 4%씩 받아도 400만 원이 될 텐데 12억을 아무나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억을 모았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배당을 8%로 늘리면 돼요. 배당 8%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S&P 500을 통해서 자가 배당하는 방법, 혹은 S&P 500에 뭐 나스닥 100을 섞어서 수익률을 더 높인 다음에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방법. 이거는 내가 얼마를 모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을 맞추면 돼요. 내가 12억을 모았으면은 4%씩 인출해도 되는 거고 6억을 모았다면은 8%씩 인출해야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모은 금액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게 제피 같은 ETF가 있거든요. 커버드 콜 방식을 쓰는 건데 최대 10에서 12%까지 배당을 줍니다. 근데 그만큼 배당을 준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한다면은 뭐 6억, 뭐 4억 그 정도로도 400만 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아무래도 자산이 줄어드는 걸 좀 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계속 배당을 받고 싶다면은 그만큼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뭘로 하느냐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금액을 많이 모았으면은 배당이 적은 포트폴리오로 가도 되는 거고, 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수익이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배당이 많은 커버드 콜 같은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월배당 ETF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월배당 ETF 상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네, 월배당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거를 결국 쪼개서 주는 거거든요. 3개월 단위로. 그래서 월배당이 그런데도 결국 조삼모사인데 그래도 인기 있는 거는 사람들이 월급이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월 단위로 받는 거에 대한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 단위로 받을 때 중요한 거는 매월 배당에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그 세금을 아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자면은 예를 들면은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따로 세금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 배당은 가급적 커버드 콜로 가는 게 훨씬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커버드 콜 방식으로 매년 그러니까 월 1%씩 1년에 12%의 배당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 배당 1%를 커버드 콜로 계속 받으면서 지금 보면은 미래에 결국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설마 지금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안 사는 게 맞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이 국채 가격이 더 오를 테고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 상승분과 커버드 콜로 얻는 수익분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게 좀 저는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국채라는 게 아무리 망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름 미국 국채인데 크게 망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론 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진다고는 하지만 설마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까?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나름 국채고 금리 인하 예정돼 있고 커버드 콜로 월 1% 배당까지 준다는데 그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저도 현금 흐름을 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 정도 12% 정도 배당을 주는 국채 상품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ETF가 있고 해외 상장된 ETF가 있잖아요. 네. S&P 500을 또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걸 이제 미국 ETF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국내 상장돼 있는 뭐 국내 운용사가 만든 우리나라 ETF로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수수료 세금 차이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어떤 선택지가 좋을까요? 네, 일단 상품 자체로만 보면 상품성을 보면 미국 직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부나 QQQ나 이런 것들이 훨씬 운용 보수도 낮고 실제로 배당도 조금 더 줍니다. 그런데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미국 주식이니까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재반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세금까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국내에서 돌기를 원하지 해외로 나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해외 ETF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 세금을 22%를 부과를 하죠. 근데 국내는 15.4%만 부과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거고, 물론 해외에 직투를 할 경우에 1년에 250만 원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는 건 있긴 있어요. 근데 투자를 조금 해보다 보면은 250만 원 이거 금방 채워집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보다는 국내 상장된 ETF를 해서 좀 적게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절세 계좌들이 있어요.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계좌를 활용하면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투자 금액 한도가 보통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 IRP에 300만 원 해서 1,800만 원까지 하면은 그만큼을 과세 이연받고 또 세공제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이걸 제일 먼저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보통 일반인들이 1년에 1,8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한도를 넘어선다면은 그 다음에 또 ISA가 있습니다. ISA는 2천만 원 한도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했을 때 세금은 9.9%예요. 이것도 만기 3년에 따라서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면제해 주는 거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9.9%로 저율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해외보다 세금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가 비록 수수료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세금으로 절감되는 부분을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는 국내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1,800만 원, ISA에 2천만 원, 1년에 3,8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 이상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해외 ETF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개인에 따라서 이 주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뭐 금융종합과세자가 된다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상향이 돼가지고 이게 12개월로 나눠보면 월 75만 원이잖아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약간 여윳돈을 활용해서 뭐 투자할 만한 ETF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장기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지금 좋을 것이냐 또 봐야 되지만 미래에도 좋을 거냐를 봐야 돼요. 그러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고 해봅시다. 전기차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세고 앞으로도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했을 때 전기차를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를 투자하는 게 맞지만 만약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30년 후에 전기차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경유차가 과거에는 친환경 차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천덕꾸러기가 된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연 30년 후에 전기차? 모르는 거거든요. S&P 500은 뭐 전기차 같이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기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경제 전체. 경제 전체가 상승하면은 S&P 500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하길 원하고 미래에도 경제가 성장하길 원할 거예요.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가 계속 발전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죠. 뭐 힘 있는 사람들, 뭐 정치권, 뭐 투표권자, 뭐 시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길 원하더라도 미래에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길 원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S&P 500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S&P 500도 한계가 있는 게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뭐 20, 30년 후 혹은 뭐 4, 50년 후까지 미래에도 미국이 계속 잘 될 거라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또 투자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걸 고려했을 때 저는 선진국 MSCI 월드 ETF를 투자할 걸 권해드려요. 선진국 23개국의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MSCI라는 기관에서 이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선진화되어 있다는 거는 주주 환원율이 높은지, 주식 시장이 투명한지, 공정하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한국이 나름 선진국이라고 대접을 받고 있지만 주식 시장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계속 박스피라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주주 환원율이 낮고 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MSCI에서 인정을 받은 선진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은 곳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진국이니까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나올 테고 적어도 지금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나올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선진국 MSCI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뭐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이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것도 앞으로 장기간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전 이 세 종목을 같이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잘 그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 저축 펀드에서 1억까지 모으면은 8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한 방에 끝난다. 그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어느 계좌에서 하느냐가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또 간과하고 계셔서 내가 연금저축 펀드나 IRP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심지어 ISA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반 주식회사에서 하는 분이 많아요. 그거 모르시는 거죠. 그걸 알면은 안 할 이유가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노후 대비라면은 지금 당장 주식을 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장기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장기간 투자해서 미래에 부를 어느 정도 일구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부에 손을 안 벌리거든요. 그래야 복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정부의 혜택을 잘 받아 먹어야겠죠.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랑 IRP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게 세액공제랑 과세 이연인데요. 연금저축 펀드에서 1년에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에서 300만 원까지, 그래서 1년에 9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돈을 갖다가 넣어 놓기만 해도, 예금처럼 넣어 놓기만 해도 그만큼의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이나 이런 수익이 나거나 매매 차익이 나거나 배당을 받았을 때 세금을 떼어 갑니다. 근데 일반 계좌에서 이 세금을 내면은요, 수익을 아무리 내도 자산이 잘 늘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 손해를 봤을 때는 100원 그대로 손해를 보지만은 100원 이익을 봤을 때 15.4% 세금 떼어가면은 나는 분명히 똑같이 본전을 때린 것 같은데 손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때 잃는 이유가 나는 분명히 손해본 것 같지 않은데 계좌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려면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과세를 이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미래에 연금처럼 수령할 때, 그때 저율로 과세를 받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 나중에 지금 낼 거 나중에 내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복리란 게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시드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 나가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에 84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S&P 500이 연평균 수익이 10%예요. 그러면 10%를 계속 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첫 해에는 1080만 원이 적립되고요. 수익이 54만 6천 원이에요. 첫 해는 수익이 좀 적죠. 그런데 2년 차로 가면 수익이 160만 원으로 늘어나요. 한 달에 84만 원씩 냈으니까 160만 원이면은 12달 중에 2달치 금액이 공짜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투자할 맛이 나죠. 3년 차가 되면 277만 원, 4년 차가 되면 406만 원이 벌립니다. 복리가 적용되니까 기존에 투자한 금액에서도 계속 수익이 붙고 새로 투자한 금액에도 수익이 붙고, 그러니까 계속 돈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5년만 해도 5년 차만 돼도 수익금이 547만 원이고요. 적립금이 6,4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1억이 가시권에 보이는 거예요. 돈 불어나는 재미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6년 차가 되니까 703만 원, 7년 차에는 814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1억을 찍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내가 추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1년에 10% 수익이 나니까요. 계산해보면은 7년 지날 때마다 2배가 됩니다. 7년 지나면 2억이 되고, 여기서 또 3, 4년만 지나면은 수익이 3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3년 지나면은 4억이 되고요. 여기서 또 7년이 지나면 8억이 되죠. 이때부터는 1년마다 1억씩 늘어나요. 근데 웬만한 직장인들 수입을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4%든 5%든 뭐 10%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빼도 되는 거죠. 그래도 10%씩 수익이 나니까 돈이 줄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나이를 생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돼요. 지금 내가 40살이다. 그리고 60살에 은퇴를 한다. 그럼 2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20년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돈이 얼마나 불어날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 내가 노후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투자 금액을 좀 늘리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버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40대를 예로 들었지만은 진짜 내가 20대다 30대다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를 해도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40, 50대 하는 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중에 생깁니다. 물론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 30대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죠. 그래서 시간으로 극복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시간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걸로 극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60대가 됐을 때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RP, ISA, 연금 저축 펀드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연금 네, 계좌가. 네. 이 장단점과 만약에 이 중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면은 어떤 계좌를 만들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혜택만 보자면은 연금저축펀드가 혜택이 가장 많아요. 일단 세액 공제, 과세 이연이 다 되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혜택은 동일합니다만은 IRP는 안전자산 30% 규정이 있어서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반드시 안전자산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투자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펀드고요. 연금저축펀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액공제 900만 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 라면은 연금저축펀드에서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IRP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아서 900만 원을 채우면 돼요. 그런데 나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도 중요하다 라는 분이라면은 연금저축펀드에서 1,500만 원까지 투자를 하고 IRP에서 300만 원을 더해서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투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8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조합, 혹은 900만 원이다 라면은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만 원의 조합, 그 이하다라고 하면은 연금저축펀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ISA가 들어가는 거죠. 1,800만 원을 넘어갈 때는 혜택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ISA는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물론 과세 이연 혜택도 ISA 만기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년으로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ISA는 일반형이나 서민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형일 경우에는 200만 원, 서민형일 때는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년에서 10년까지 잡을 수 있는데 뭐 10년을 잡는다고 해서 그 공제 금액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10년에 200만 원 수익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년에 200만 원까지 공제 받는 게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3년 동안 200만 원 공제를 받고 나머지를 9.9% 과세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는 내가 해지할 때까지는 과세 이연이 계속 되는 거고 ISA는 3년 단위로 정산을 한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할 게 혜택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약간 제한이 있는 IRP, 그 다음에 약간의 혜택이 있는 ISA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그런 상품이라든지 팁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나는 딱 한 가지만 맘 편히 묻어두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쉽게 돈을 벌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딱 하나를 꼽는다. 가장 좀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ETF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 멘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요. 나는 마음 편히 진짜 묻어둘 수 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뭐 20%, 30% 떨어져도 어차피 미래에 오를 거기 때문에 마음 편히 묻어두겠다라는 분이라면은 S&P 500 괜찮아요. 선지구 MSCI 지수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세요. 그런 분이라면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락할 때 조금 덜 하락하고 오를 때 조금 덜 오르는 SCHD 같은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멘탈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내가 좀 더 견딜 수 있다. 가령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런 분이라면은 주식은 아무래도 오르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내리는 날이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내렸을 때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MDD, 등락폭이 큰 S&P 500, 거기에 좀 더 나스닥 100 속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이라면은 그냥 쭉 가는,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져도 배당을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SCHD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맞다고 보고요. SCHD 말고도 에이스 와이드 모트 가치주 같은 것도 결국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내릴 때 많이 안 내리고 오를 때 좀 덜 오르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또 여러 가지 ETF,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맞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또 고르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또 연금 계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꿀팁 같은 정보였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채널 운영하시니까 꼭 방문해 보셔가지고 많은 투자 팁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바게트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